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어제 열린 예비선거에서 미 전국 정치 기류와 연관해 가장 주목된 지역은 캘리포니아주입니다. 민주당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고 모든 주요 선거구에서 연방 하원 의원 후보를 냈습니다.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 후보가 캘리포니아 주지사 본선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영킴 연방 하원 의원 후보는 22% 득표로 19%를 받은 민주당 후보와 본선에서 겨루게 됩니다. 데이브민 45지구 후보는 3위로 본선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뉴저지 3지구 앤디 김 후보는 본선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여러 주에서 여성 후보가 많이 당선된 게 큰 특징입니다. 특히 뉴멕시코주에서는 첫 네이티브 아메리칸 여성 후보가 연방 하원 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잘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플로리다 자신의 별장으로 초대할 수도 있다고 블룸버그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공화민주 양당 의원들은 대통령에게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너무 빨리 풀어주면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김정은의 핵 외교는 북한 군인들에게 하늘이 준 선물과도 같다고 AP통신 평양지국장이 전했습니다. 슈퍼볼 우승팀 팀원 중 국가연주 때 무릎 꿇은 선수가 한 사람도 없었는데도 대통령은 이 이슈와 관련해 초대를 취소했습니다. 백악관에서는 챔피언 없는 챔피언 축하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러자 NBA 우승팀도 아직 누가 우승팀이 될지는 모르지만 백악관에 가지 않겠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페이스북의 다른 회사와의 정보 공유는 반복되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이번에는 미국 정보국에서 경고한 중국 휴대폰 회사에 소비자 데이터 접속권을 준 게 드러났습니다. 유럽의 많은 도시에서 금지된 우버는 베를린에서 전기 자전거 공유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이제 북한 문제에 관해서는 잠시 뒤에 좀 전해드리겠고요. 새로운 뉴스, 조금 다른 시각의 뉴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워낙에 급박하게 처리돼야지 될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다가 지금은 준비가 제대로 돼가고 있고 장소도 잡혔다고 하고 하니까 조금 여유를 갖고 들여다볼 수 있는 문제들이 그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해서 8군데 주에서 예비선거가 치러졌는데 이것은 꼭 각 지역 주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미래에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예비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쳐다봤습니다. 5가지입니다. 크게 오늘의 미국에서 지금부터 정리해드릴 것은 첫 번째는 연방 하원을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너무 중요하죠. 세 번째는 각 지역에서 트럼프 지지 후보와 트럼프에 반대했었던 후보들이 어떻게 나왔는가. 네 번째는 헤드라인에서도 말씀드린 여성 후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다섯 번째 한인 후보 당선 여부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그 예비선거를 정글 프라이머리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당에 상관없이 민주당에서 제일 투표를 많이 받은 후보 두 사람이 다 민주당에서 나오면 그 두 사람이 본선에서 11월 달에 겨루고 공화당에서 그렇게 나오면 또 공화당에서 겨루고 이렇게 됐을 때 캘리포니아가 워낙에 그 민주당 인구가 많고 더군다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우리 하원 상원을 민주당이 다수당이 돼야지 돼 이런 열망이 높기 때문에 후보들도 무척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글 프라이머리라고 해서 이거 공화당에게 다 내주는 거 아닌가 했는데 그 걱정은 안 해도 되게 됐습니다. 지금 39지구, 48, 49 중요한 지구요. 그리고 이제 센트럴밸리의 다카가 아주 중요한 10지구까지 모두 민주당 후보들 많이 나왔는데도 그 후보 예비선거에서 내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같이 본선에서 겨루게 됐기 때문에 뭐 다수당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 정도는 보여준 것이요. 캘리포니아가 워낙에 크고 지역구도 많고 하니까요. 53개 그 하원 의원 지역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특히 이제 전국적으로 주목받았던 지역이 이제 39지구 영킴 후보, 영킴 전 캘리포니아 주 하원 의원이었고 지금 이제 연방 선거인데 전체적으로 보니까요 22%예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그 정치 경험은 없죠. 길 그 시시네로스 후보가 19%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여기 17명이나 나왔기 때문에 민주당이 더 많이 나온 줄 알았더니 공화당이 더 많네요. 7명 후보가 공화당이고 민주당이 6명이고 그리고 이제 무소속이 4명인데 무소속은 거의 1% 미만 차지를 했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선에 갔었을 때 전반적으로 워낙에 그곳이 공화당 지역이기 때문에 에드로이스 하원 그 외교관계위원장의 자리니까요. 또 영킴 후보가 주 하원 의원이 되기 전에 에드로이스의 뭐 20몇 년 그 캘리포니아 지역구를 관리하는 보좌관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퍼센테이지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공화당이 거의 그 50%였고요. 이번 투표율에서 민주당이 45% 정도 되나 그 정도라서 아직까지도 공화당 투표율이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이 자리를 내놓지 않으려고 그 에드로이스 자리를 지키려고 공화당 전국위원회에서도 영킴을 지지하고 돈을 쏟아부었고 민주당에서도 마찬가지를 했습니다. 표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아요. 상원 의원 같은 경우는 100만 표 넘어가지만 다이언 파인스타인 같은 경우는요. 지금 영킴 후보와 이 민주당의 후보는 1831표 차밖에 나지 않습니다. 불과 이제 두 사람이 다 2만 표 미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투표수가 하나하나 중요한 것이고 48지구, 49지구는 뭐 데렐라이사가 은퇴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더 유명하고 45지구에 나갔던 이제 유세 어바인의 그 법대 교수인 데이브 민 후보는 졌습니다. 그래서 3등을 했어요. 케이터 포럴. 사실은 데이빗 문 후보가 굉장히 그 주목을 받는 바람에 이 여성인 케이터 포럴 후보가 별로 주목받지 못했는데 현 그 미미 월터스 공화당 의원과 11월 달에 본선거 나가게 됐고요. 공화당으로서 중요한 것은 이 점이죠. 80세가 된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린다 론스턴트와 예전에 연애했었던 정말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잘하고 지난번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고 잘하고 그 당시에 젊었을 때 수십 년 전에 주지사 할 때 환경 이런 것을 얘기를 했었던 사람인데 결국은 그 환경이라던가 진보 이슈로 시작을 해서 중간에 굉장히 또 온건한 성향으로 바뀌다가 지금도 온건한 편이죠. 그나마 과거에 비하면. 그런데 나중에는 역시 그의 이 정치의 일단 마지막이 된다면 마지막을 친환경 쪽으로 굉장히 해서 마무리를 짓는데 이 자리를 놓고 당연히 게빈 뉴섬은 그 부지사였으니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안토니오 비아라이고사 예전에 그 LA 그 시장을 했었던 안토니오 비아라이고사가 맥을 못 쳤습니다. 상대가 공화당의 존 칵스 사업가인데 이 사람이 안토니오 비아라이고사를 아주 쉽게 이겼어요. 그래서 주지사 선거할 때 보면은 케빈 뉴섬이 지금 34%, 공화당의 존 칵스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를 했죠. 26% 받았습니다. 안토니오 비아라이고사는 13%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공화당으로서는 정말 파란색이고 트럼프 대통령을 유난히 거부하는 움직임이 많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이게 그 정글 프라이머리인데도 민주당이 나갈 수 있는데도 공화당 후보를 냈다는 게 아주 큰 승리죠. 이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을 선거할 때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선거에 계속 그 참여하는 사람들이나 조직이 이번에 어떻게 투표를 했냐면요. 정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그 계산이 나오는 건데 게비 뉴섬 이제 그 안토니오 비아라이고사보다는 그
존 칵스와 그 선거를 하는 게 게빈 뉴섬에 이긴다 해서 게빈 뉴섬의 지지자들 가운데서 어차피 기본표는 받을 테니까 중요한 건 본선이잖아요. 존 칵스에게 후보한 사람들이 많다. 이런 얘기 지금 많이 들리고 있고요. 상원 의원 선거는 캘리포니아주가 정말 주목을 받았었던 게 다이언 파인스타인이 80세인가요? 80세 아무튼 넘었어요. 80세고 그에 비해서 케빈 들레온이 아주 젊고 굉장히 진보적이고 다이언 파인스타인은 수십 년 미국에서 최초로 바브라 박사와 함께 100명 상원의원 가운데서 연방 처음으로 여성 상원의원이 된 게 캘리포니아 주잖아요. 전부 북가주 샌프란시스코 인근 다이언 파인스타인과 바브라 박사인데 다이언 파인스타인이 80세가 넘었는데도 정치를 하자니 처음에 진보로 갔다가도 결국은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모든 분야에서 좀 온건해지잖아요. 그리고 과거의 진보가 지금 젊은 사람의 진보는 더 진보가 되고 그래서 지금 선거를 치러서 결선에서도 다이언 파인스타인이 거의 이길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번에 민주당이죠. 다이언 파인스타인이 43%, 케빈 들레온이 11%인데 표 차이가 이건 극복하기 거의 불가능한 표 차이입니다. 상원이기 때문에 이제 표를 좀 많이 받았어요. 142만 표 정도. 그리고 케빈 들레온이 받은 것이 36만 표밖에 안 됩니다. 140만 표와 36만 표. 게다 대고 같은 당이기 때문에 11월 달에 다이언 파인스타인이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제 다시 당선된다는 게 거의 확실하고요. 그리고는 이제 하원으로 가면은 미국의 많은 지역에서 이제 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대한다 하고 나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가운데서 이제 뉴저지가 굉장히 유명한데 뉴저지주에서 앤디 김이 3지구에서 이제 이겨서 본선에 나가게 됐거든요. 이 사람이 젊어요. 나이도 아주 젊고 그리고 이제 특히 그 미국에서 트럼프 캠페인 측에서 주목했던 것은 이 사람이 오바마 행정부에서 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에 오바마 캠페인이나 스텝 멤버였던 사람이 주요 선거에 나간 게 70명 정도는 되는데 앤디 김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그 백악관의 국가안보위원회에서 마지막으로 그 일한 것이 이라크 관련 디렉터를 했잖아요. 2009년도에 원래 이제 국무부 소속이었고 그래서 로드 장학생이고요. 이 아주 그 젊고 해서 앤디 김을 굉장히 지금 3지구 그 연방 하원에 나가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그 한인들은 그 미셸 그 스틸박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는 63.7% 이거보다 조금 더 차이 나는 것 같던데요. 최종적인 결과가 결선 없이 왜냐하면 지방선거는 본선거는 50% 넘어도 결선을 다시 해야지 되는데 이것은 그 연방이나 그 주는 그런데 지방선거기 때문에 많은 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결선 없이 당선이 확정됐고요. 조재기 시장의 아들 토니긴 검사도 LA 카운티 수프리어 콜트 판사 1위로 본선 진출하게 됐고 최석호 현 그 주하원 의원 피로최 후보 결선에 나가게 됐고 그 밖에 좀 세세한 내용은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또 다른 뉴스에서 전해드리고 또 한국일보를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정말 중요한 게 요즘 미국에서 미투 무브먼트가 많이 일어나면서 여성이라는 단어가 항상 앞에 나오고 그리고 점점 많은 여성들이 이것도 또 트럼프 대통령과 연관이 있기도 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소수 인종이라던가 아니면 그 여성이라던가 뭐 어떤 땐 장애인까지도 이제 그 거침없는 그 말을 그 쏟아내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굉장히 불편해하는 그런 느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앞에 두면서 하는 후보도 있고 아닌 후보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성들이 이제 민주당이 많죠. 그래서 중요한 곳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주요 선거에서 30명이 여성 후보였어요.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는 뭐 3명이 단독으로 나가서 결선에 나가기도 했고요. 그런 것들도 있고 캘리포니아주 45지구는 지금 데이브 민 후보는 떨어졌지만 현 의원이나 미미 월터스나 또 다른 민주당 후보나 두 사람 다 여성이잖아요. 그리고 역시 그 전국적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39지구의 영킴 코리안 아메리칸 주하원 의원도 여성이고요. 그런가 하면은 사우스다코타가 굉장히 보수적인 곳이잖아요. 여기서도
첫 번째 여성 주지사가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크리스티 그 노엠이라는 공화당이에요. 이 후보는 아이오와주에서는 28살이에요. 젊죠. 28살이면 만약에 연방 하원 의원이 되면 지금 이제 물러나겠다고 선언을 한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이 처음에 그 28살 때 당선됐잖아요. 최연소로. 지금 그 주 하원 의원인데요. 아이오와 주에서 여성 AV 핑크나워라는 그 주 하원 의원이 스윙 지역이에요. 그것도 1지역에서 이제 당선이 돼서 본선에 진출하게 됐는데 만약에 이제 본선에서 당선되면 가장 젊은 여성 하원 의원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오와 주가 연방 그 하원 의원 중에서 여성을 한 명이 없는 주가 미국에서 6개 주가 있습니다. 연방이요. 그런데 그 6개 주 가운데서 한 명인 거거든요. 아이오와 주가. 그런 의미에서 아주 그 중요하고요. 뉴멕시코에서는 정말 주목받고 있는데 미국에서 연방 하원 의원의 미국이 어떤 땅이에요? 누가 총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살고 있던 네이티브 아메리칸을 몰아내고 지금의 미국이 됐습니다. 물론 가장 그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미국이지만 그런데 연방 하원 의원에 한 명도 네이티브 아메리칸이 없습니다. 그래서 뉴멕시코에서 전에 그 민주당의 의장을 지냈는데 드브라 그 할랜드라는 후보가 당선이 됐기 때문에 본선에서도 이기고 나면은 첫 번째 네이티브 아메리칸 하원 의원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뉴멕시코 지역에서도 지금 주지사가 또 여성이에요. 여성인데도 임기 제한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거든요. 수산나 마티네즈라는. 뉴멕시코니까 마티네즈 라스트 네임을 보면은 여기가 히스패닉계가 굉장히 많고 하니까 그런 것을 알 수 있는데 지금 또 그 민주당의 주지사 후보 미셸 루한 그리스햄이라는 후보가 당선이 됐기 때문에 역시 이 후보도 본선에서 당선이 되고 나면 뉴멕시코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여성 주지사에서 여성 주지사로 자리를 넘기는 그런 주가 됩니다. 지금 니키 헤일리가 유엔 주재 그 미국 대사가 여성 주지사였었잖아요. 다른 주지만 미시시피 같은 경우도 여성 하원 의원이 한 명도 없는 6개 주 가운데 1개 주에 속하는데 미시시피도 미시시피 버닝 미시시피도 굉장히 그 보수적이고 그런 주잖아요. 이번에도 그 여성 후보들을 내지 못했습니다. 미시시피 주는. 그리고 혹시 어제 그 LA 카운티 등록된 유권자가 510만 명이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인구가 굉장히 많으니까요. 그 가운데 딱 투표장에 가봤더니 유권자 명단에 내 이름이 없었다 하면은 11만 8,522명에 속하신 겁니다. 전체 유권자의 2.3% 정도 되는데 인쇄 실수래요.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물론 그 임시 투표를 하셨다면 어제 그런데 만약에 시간이 없으셨다면 못 하실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2.3%니까 이게 또 다 각 후보에게 나가는 거니까 투표에 큰 영향을 미쳤으리라고는 안 보아지고 임시 투표를 하셨으면 여러분들은 아무런 문제 없다는 것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가 항상 투표는 그날 누가 나가서 누구에게 찍느냐인데 지금 45지구의 데이브 민 후보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2위와 3위가 받은 게 3위여서 그 데이비 민 후보가 못 나갔는데 19,453표 대 16,854표. 그러니까 2,600표 차이로 연방 하원 민주당 후보가 될 수 없었던 겁니다. 본선에서도 이런 일 많이 나올 겁니다. 지난번 선거에서는 한 명 차인가 해서 동전 던지기를 해서 공화당 후보가 이기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미국에서 최첨단 그 실리콘밸리가 제조업 무너진 것을 다 채워주는 그런 미국에서도 최종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만 더 나갔다면, 두 사람만 더 나갔다면 항상 이래서 최종적으로는 유권자가 미국을 이끌어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잠시 뒤에는 AP통신이 이제 미국에서 제일 먼저 그 평양에 지국을 설치를 했잖아요. 그 지국장이 아마 그 평양에 있을 때는 못 썼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지금 도쿄로 나와서 뭔가를 하나 썼는데 북한의 군에 관한 동향을 썼는데 역시 그 평양에서 지내본 사람이기 때문에 좀 다른 시각을 주는구나 느껴집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플로리다주의 그 트럼프 대통령의 별장에 온다면 어떤 생각하시겠어요? 전해드립니다. 213-383-3838 213-383-3838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213-383-3838 213-383-3838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213-383-3838 이재영 변호사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친한 세계적인 그 지도자, 본인이 친하다고 생각하거나 친하고 싶은 사람을 플로리다의 그 마알라고에 초대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싱가포르에서 6월 12일에 회담이 잘 되면 가을쯤에 이제 그 마알라고에 김정은 위원장을 초대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그 백악관에서 얘기가 되고 있다. 백악관에서 얘기된다기보다 트럼프 대통령 마음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블룸버그 뉴스가 보도를 한 겁니다. 어제 오후에 나왔잖아요. 이제 장소가 정해졌고 뭐 이름 잊었어요. 무슨 섬에 아무튼 그래서 이 회담은 그 블룸버그 뉴스는 몇 분이 될 수도 있고 이틀이 될 수도 있고 일단 뭐 아침 싱가포르 시간으로 9시, 한국 시간 10시, 로스앤젤레스 시간 6시에 시작이 되지만 잘 되면 오후에도 있을 수 있고 다음 날에도 있을 수 있지만 처음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회담이 잘 안 되면 몇 분 만에 나올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 백악관이나 그 대통령 주변에서 계속 절대로 양보하지 말아라 하는 조언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백악관에서는 분명하게 그 김정은 위원장에게 핵을 파기한다면 그 타임테이블을 내놔라 하는 그 얘기고요. 그 마이크 폼페오 당연히 가고 존 볼튼도 가기는 갑니다. 이번에 지난번에 그 백악관에는 존 볼튼과 부통령은 보이지 않았었잖아요. 그 리비아 모델 이런 것 한 뒤에 그리고 이제 또 그 존 볼튼이 이 회담을 취소시키려고 일부러 그 리비아 모델 도저히 북한이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리비아 모델을 불어 꺼낸 것이다 하는 얘기도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이크 폼페오와 존 볼튼이 백악관에서 막 소리치고 싸우고 했다고 하죠. 그래도 대통령이 존 볼튼을 버리지 않는 이유는 이 사람이 꼭 북한 이슈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북한 이슈도 이번에 싱가포르 전과 그 이후와 여러 가지가 또 달라질 수도 있고 이란 문제, 이스라엘 문제. 존 볼튼은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도 바빴어요. 이스라엘에서 온 전문가들 만나고 해서. 그래서 이번에 가기는 가지만 뭐 제일 앞장 세우지는 않겠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때 부통령 뒤에 남고 또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도 남는데 CIA의 그 한국 탑 그 전문가인 그 앤드류 킴 씨도 당연히 가고요. 뭐 북한도 가고 했으니까 국가안보국의 한국 그 팀장인 에리슨 후커도 가고 이제 이런 사람들 이름이 아주 미국 사람인데도 귀에 익으실 겁니다. 부비서실장 가고요. 비서실장이 안 가요. 부비서실장 가고 부비서실장이 지금까지 싱가포르에서 의전 담당 그 준비를 하는 책임자였으니까는요. 지금 대통령이 여러 사람들로부터 브리핑을 받고 있어요. 이 CIA의 그 한국 그 책임자인 앤드류 김 씨도 대통령에게 브리핑을 하고 그리고 이제 특히 뭐 빨리 배우는 사람이니까요. 대통령이 그 구소련이 무너지고 나서 주변국들이 갖고 있었던 그 핵 프로그램 같은 것을 파기할 때 미국에서 그 법을 만들었잖아요. 법 이름은 잊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몇 주일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 미국이 아주 중요한 것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함께하죠. 샘 런 민주당, 리처드 로거
전 공화당 의원 이 두 사람도 본인들의 경험 그 핵무기를 파기하는데 미국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런 경험을 대통령과 부통령에게 다 그 브리핑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많이 하니까 다른 일 안 하나 싶지만 아무튼 이렇게 열심히 일은 그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공화당과 민주당 그 양당 의원들이 북한 제재를 너무 빨리 느슨하게 하지 말아라 하는 경고를 했습니다. 또 김정은의 핵포기 의사에 대해서도 여전히 그 진짜냐 시간 벌기용이냐 이런 건데 상원의 그 외교관계위원회에 공화당 의원도 있고 민주당 의원도 있잖아요. 이제 공화당 의원 가운데서 콜로라도가 지역구인 아시아 특히 태평양 그 소위원회 소속이었는데 어제 그 회의가 열렸는데 청문회에 그 코리 가드너 의원이 이 청문회에서 두 사람 다 코리안 아메리칸이에요. 조셉 윤 얼마 전에 국무부에서 은퇴한 북한 그 특사였던 그리고 빅터 차 한국 그 대사가 될 뻔했었던 이 두 사람에게 민주당 공화당 의원들이 여러 가지 그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을 하는 것에 그 요지는 추가 제재를 대통령이 안 한다고 하고 최대 압박이라는 말도 쓰지 않는다고 하고 하니까 물론 현재 있는 제재는 이어진다고는 했지만 이것도 느슨할 수 있죠. 충분하게. 그러니까 계속 그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 의원들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그 한반도 비핵화, 북한의 비핵화라고 말 안 합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걸 지켜야지 된다. 국무부에서는 그 정책은 그대로라고 해요. 다만 이제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의원도 빨리 제재를 풀면은 큰 실수라고 경고를 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미 압박이 약해졌다 이런 게 이제 조셉 윤, 그 빅터 차 두 사람이 아마 그 어제 그 증언에서 한 얘기인 것 같고 평양은 조셉 윤 그 전 특사 같은 경우는 이미 그 무기 테스트 같은 거 중지했다. 풍계리도 파괴한 듯 보인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경우는 최대로 압박을 하면서 어떻게 진지한 대화를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상대가 어떤 스텝을 밟으면 이쪽에서도 그 스텝에 맞춰서 춤을 춰줘야지 된다 하는 것이었고 빅터 차 조지타운 대학교 교수 같은 경우는 좀 강성이죠. 강성인데도 다른 강성에 비해선 덜 강성이지만 조셉 윤 씨는 아주 그 온건한 편이었고요. 빅터 차 교수 같은 경우는 김정은 위원장이 벌써 이미 베네핏을 얻고 있다. 위성 이미지 같은 것을 보면은 한국이 무역 원조를 늘리려는 그런 준비를 확대해 간다는 게 다 그 사진으로 보여진다. 이 사람은 강한 그 제재하라고 하고 이번에 며칠 전에 그 Foreign Affairs에 기고문 쓴 것을 보니까 뿐만이 아니라 지금 잊고 있는 게 있는데 핵 확산 금지 이런 것도 자꾸 앞에 내세워야지 된다 하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원의 그 양당의 그 상원 의원들이 중국이 이 경제 제재하는 것도 풀어주는 거 걱정하고 있고요. 어제 이제 민주당의 에드 마키 의원도 중국이 북한에 대한 그 지금 경제 제재 하고 있던 것을 풀지 못하도록 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 공화당의 아이다호가 지역구인 짐 그 리치 의원도 정상회담 자체는 지지하지만 북미 정상회담이요. 그러나 너무나 조심해야지 된다. 이런 것을 굉장히 강하게 그 지적을 하고 있고요. 오늘 그 말씀드린 그 AP통신의 평양 지국장 에릭 타마지 지국장이 도쿄에 나와서 글을 쓴 것을 보니까 기사죠. 김정은의 이런 외교로 문제를 풀겠다는 것이 북한군에서는 반발을 많이 일으킨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오죠. 그게 이제 상식이고. 그런데 오히려 이 같은 외교가 북한 군 장성들에게는 하늘이 준 선물과도 같다. 일단 그 한반도의 긴장 완화 그리고 그 미국에서의 안보 보장을 받는다면은 그 이후에도 북한 군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충성하지 않으면 김정은 위원장이 정치적으로 살아남지 못하죠. 그런데 북한군이 아주 특수하다는 거예요. 뭐든지 다 한다는 거죠. 예전에 한국에서도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랬습니다. 논에다가 물도 대고 추수도 하고 뭐 건축 뭐 길도 놓고 고속도로도 닫고 할 때 다 군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어린 학생이었던 저도 동원되고 어딘가 동원됐던 것 같아요. 그랬으니까 그런데 아직도 북한에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군이.
버섯을 키우고 따는 거, 사과를 재배하는 거, 사과요. 항공사도 운영을 하고 미네랄 파는 것도 하고 그런데 이런 군이 북한의 전체 예산의 3분의 1을 쓰고 있는데 2,500만 명밖에 안 되는데 인구가 군인이 100만 명이 넘는 게 북한이잖아요. 김정일 아버지는 군대 포스트를 했는데 지금 김정은이 병진 정책 경제와 함께 이런 것을 하면서 이제 2011년 김정은 이후에 민간 분야에서는 수입 격차가 굉장히 심해졌고 군대 내부에서도 계급별로 수입이 차이가 많이 난답니다. 예를 들어서 군인이 그 건축장에 가니까 그런 일을 하는 군인은 좀 수입이 많고 아니면 다른 분야는 수입이 적고 그래서 어떤 그 군인들은 택시 고치기도 하고 등등 한다는데 이렇게 만약에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어서 투자도 들어오고 경제가 좋아지면 북한군은 경제도 아주 그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외교에 성공을 하는 것은 뭐 물론 그 장기적으로는 그 군대를 그 줄인다는 얘기도 되고 그러면 비용이 절감된다는 것도 있지만 지금은 당장은 군인들이 해피하다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더 부자가 되니까 돈 있고 경제가 활성화되면은 나에게도 돈이 더 많이 들어오잖아요. 임금도 조금 올려줄 수 있고 그럼 조금 더 해피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군인들이 해피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군인이 광산 같은 것도 다 지금 관장을 하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경제 제재 같은 것으로 미네랄 같은 거 제대로 못 팔고 했었던 것 다시 팔게 되면은 군대가 굉장히 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맨파워뿐만이 아니라 경제를 운영하는 그런 것까지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군인들이 해피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얘기는 그 쿼터라는 애틀란틱의 그 자회사가 운영을 하는 미디어인데 이번에 그 3명 군 수뇌부를 바꿨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핵화로 가는 길을 조금 더 그 젊은 세대, 오픈마인드 된 세대와 함께 유연하게 해나가기 위해서 그렇다. 이게 이제 한국의 포커스고 미국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 가 있는 동안 쿠데타 못 일어나게 하려고 그런다. 여기에 포커스를 뒀는데 한 사람은 그 전부터 뭐 그 바뀐다고 알려졌었고 이제 나머지 2사람 박용식 인민무력상 그리고 리명수 총참모장 이 2사람이 그 말하자면 해고된 것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 판문점에서 거수경례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거수경례가 원래 꼭 예정돼 있지 않았다 하는 것 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의 그 한국군의 그 합참의장 그 정경두 합참의장은 좀 합참의장이 총참모장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김정은과 악수만 했고 송영우 국방장관도 인민무력상 국방장관도 뭐 악수는 안 했어요. 이 국방장관은 그냥 살짝 목례 비슷하게 끄떡하는 정도 그 정도 했는데 인민무력상과 총참모장이 거수경례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붙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또 뭐 해고의 이유인가 뭐 김정은 위원장의 허락을 뒤로 받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도자는 때로는 또 소수를 희생시켜서 다수의 의견을 탁 올리는 것도 있고 하잖아요. 미국에서 아무튼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페이스북이라는 회사가요. 계속 지금 그 문제가 되고 있는데 미국에서 가장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가가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경계하는 나라는 중국이죠. 중국의 4군데 그 전화 회사의 페이스북 사용자의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도록 뭐 일반 사람들이 그 일일이 그 사람들의 어떤 그 협약이 아니고 뭐죠? 동의, 어그리먼트 같은 것을 알 필요는 없지만 데이터 파트너십 같은 것이 회사와 회사 사이에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 회사 가운데 세계에서 3번째로 휴대폰을 많이 만드는 그 하우웨이라는 회사. 이 회사는 미국 정보국에서 국가 안보에 굉장히 위험이 된다 하고 경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리노보 언젠가 저도 이 회사 컴퓨터 썼던 것 같은데요. 아포 TCV인가
TCL이겠죠. 이런 회사들이 페이스북 사용자의 뭐 직업이 뭔지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해왔는지 왜 본인이 설명 쓰는 거 있잖아요. 교육은 어디까지 받고 인간관계들 주변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하다가 어쨌든 이번 주말에 그 후아웨이와는 끝낸다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별로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크 저커버그가 데이터가 그 회사 그쪽 그 중국 서버에 안 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사용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중국 회사에 내 정보가 그 넘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의회에서 더 구체적으로 좀 따져보는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마크 저커버그가 러시아 스캔들 그 캠브리지 그 애널리티카와 그런 문제 사용자와 그 친구들 것까지 뭐 8천만 사용자 이런 것들이 넘어가고 그 이후에도 그 또 생긴 거잖아요. 신뢰가 조금 그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제 그 상원정보위원회의 그 부위원장이 버지니아가 지역구인 그 민주당의 마크 워너 의원이 이 사람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더 잘 아는 사람입니다. 러시아 그 스캔들에 대해서 그 테크 컴퍼니 그 관여를 했기 때문에 페이스북 이 훌륭한 회사이긴 하지만 그러나 왜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가? 데이터 파는 거잖아요. 결국은 페이스북이.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그에 비해서 우버라는 회사는 미국에서도 택시 그 기사분들께 굉장히 몰매를 많이 맞았지만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유럽은 이제 택시가 더 미국보다 활발하니까 캘리포니아보다는 훨씬요. 그래서 지금 그 유럽의 뭐 독일,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벨기에, 영국의 런던 등 많은 도시에서 우버를 그 금지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못 파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우버가 그래서 결국은 바이크 쉐어링을 하는 거거든요. 여름에 이제 독일의 베를린부터 한다고 하니까 뭐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타고 다니겠어요. 독일 컨퍼런스에서 밝혔는데 그것도 전기 자전거 이제 전기 자동 요즘엔 스쿠터도 많이 타고 다니잖아요. 전기 그 바이크 쉐어링 프로그램을 한다는 겁니다. 중국과 미국에서 이미 뭐 시작을 했고요. 그러자 이제 유럽에서 특히 이제 베를린에서 우버고 홈, 뭐 양키고 홈처럼 우버고 홈을 막 외치는데도 결국은 이제 시정부나 이런 데와 다 로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작을 하는가 봅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안녕하세요. 전기 바이크 샌프란시스코 도시에 250대가 있다면서요. 워싱턴 DC에도 있고요. 지금 뭐 중국, 유럽, 북아메리카 이런 곳에 많이 그 퍼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우선 자동차보다 싸고 또 뭐 공기 오염도 줄인다고 하고 교통체증도 줄인다고 하니까 소비자들이 그런 마음이 있고요. 우선은 제일 먼저 이제 여러 가지 그 용도 대비 가격 이런 것을 볼 때 하는 것인데 그래서 뭐 추세를 막지 못하는 것이고 또 우버도 뚫고 추세를 만들어가는 것이고요. 저도 지금 자동차를 이제 그 바꿔야지 될 때가 됐거든요. 근데 지금 제 자동차가 혼자 타고 다니기에는 조금 그 커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전기자동차의 그 특정 회사의 전기자동차였기 때문에. 그래서 좀 큰데 저도 아주 작은 자동차로 지금 바꿔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소비자들이 마음이 바뀌니까 그런 쪽으로 이렇게 그 사업을 확장해서 불가능해 보이는 곳도 뚫어가는 거죠. 우버가. 어제 그 백악관에서 슈퍼볼 챔피언 팀을 항상 초대해서 어떤 그 축하 기념식을 해주잖아요. 해군 군악대도 오고 코러스도 오고 하는데 대통령이 그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팀원 가운데서 몇 명이 안 간다고 하니까 오지 말아라 하고 취소를 해버렸어요. 굉장히 좀 쓸쓸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이글스 팀 가운데서는 한 명도 국가 울려 퍼질 때 무릎 꿇은 선수들이 없었거든요. 그러자 이제 NBA의 뭐 르브론 제임스 같은 사람들이 기자회견을 해서 클리블랜드가 됐던 골든 스테이트가 됐건 우리 NBA 팀도 백악관에 안 간다라고 얘기하더군요. 강혜신